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아닌 핵심 원재료 전극을 6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 폭락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주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 반도체 붐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 대표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부터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미국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물가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가 취재한 결과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전극을 6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완제품 배터리가 아닌 원재료를 주문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첫 소식 이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전극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핵심 관계자는 최근 테슬라 구매팀에서 6조 원 규모의 전극을 주문했다면서 현재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부터 공급이 시작되며 테슬라의 페이스리프트 주기와 맞물린 6년에서 7년간의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도전재, 바인더 등과 함께 가공해 전극을 만들고 이를 배터리셀 형태로 조립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 테슬라가 조립 직전 단계에 전극을 주문한 겁니다. 테슬라가 주문한 6조 원어치의 전극은 양극재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전기차 130만 대가량에 탑재되는 물량으로 지난해 테슬라 총 생산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재료인 전극을 받아 배터리셀을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계별로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전극을 배터리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에 조립하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테슬라는 혁신 공정으로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선언했지만 양산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023년을 이미 넘겼습니다. 값싼 중국 전기차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기차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배터리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든 공정을 내재화한 중국 비아디에 맞서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추가 투자 없이 남는 재고를 활용할 수 있어 업황 부진 속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등 해외 전극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단독 취재한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원재료를 주문한 게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통틀어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완제품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배터리 제조사는 조립 공정을 거친 배터리셀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에 주문한 건 배터리셀을 조립하기 직전 단계에 가공된 전극입니다. 네. 이 테슬라가 그간 사활을 걸었던 배터리 자체 생산에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전극 공정이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이 한 번의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배터리 제조사와 일부 공정에선 협력을 하고 단계적으로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네. 이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전극을 최적화된 크기로 만들고 또 에너지 밀도를 자체적으로 높여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이 LG만 있는 건 아닌데 LG의 전극을 주문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이 정도 대규모의 전극을 주문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테슬라는 완성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국내에서 원통형을 주력으로 양산하는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입니다. 이 중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등의 배터리를 납품해온 기존 공급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는요,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각 7대3 비중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주 공급사인 파나소닉에도 전극을 대량으로 주문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이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원하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제조 핵심인 이 전극을 좀 사다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배터리 전문 기업들만큼 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경쟁력 갖추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이 배터리 그 전극 공정이 핵심 공정 중 하나인 만큼 배터리 제조사와 일단은 협력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읽기 단계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네. 다만 배터리 양극과 음극 등을 조립하는 것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으로 꼽히는데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조립에 나선 것은 유의미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값싼 중국 전기차의 대거 유입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승부처는 그 배터리 단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까지 완성차 업체가 개발하고 또 양산을 한다면 원가 경쟁력을 대폭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전에 없던 건식 전극 공정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공언한 바 있지만 네. 사실 양산 목표 시점이었던 2023년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핵심 공정인 전극 공정까지 내재화하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전국 공정에서만큼은 협력을 좀 하고 일부 이제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비아디 등 중국 업체에 빠르게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1위인 일본의 도요타는요, 실제로 기존 파나소닉과 설립했던 배터리 합작사인 프라이머스 EV 에너지를 지난달에 완전히 인수하면서 또 배터리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역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다소 주춤하지만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붙을 경우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간의 합종 연횡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배터리 제조 기술과 까다로운 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완성차 업체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으로 이 불안감 속에 시작했지만 우려와 달리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상과 달리 오늘 우리 시장 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이란 확전이 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어떤 기대감, 이게 뭐 계속 또 지켜봐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좀 확전은 좀 제한될 것이 아니냐, 약간 심리적인 안도감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글로벌 펀더멘탈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최근에 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만 글로벌 이익 자체가 이렇게 뭐 변화가 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실적 지정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지정적인 리스크라고 약간 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요 지정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기존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실적 추정치 어떤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그 펀더멘탈, 현재까지의 양호한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안도감 혹은 심리적인 어떤 그 이제 이제 정상적인 범위에서 변동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3개월 기술적인 저항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2,65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강한 반등이고 추세적으로 이제 원복은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쇼크 속에 이 반도체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이른바 AI 랠리가 정점에 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대세 상승에는 지장이 없다, 이 조정일 뿐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 종목이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실적 때문이가 아니라 글로벌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업종들이 급락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기존 이제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시적 추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상향 종목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상당히 좀 AI 관련한 어떤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모두 다 연간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턴어라운드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과 이런 센티먼트의 어떤 우려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에 속합니다.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당히 좀 취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죠.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어떤 컨셉트는 디펜시브의 어떤 종목군들이 유리하고 주가는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는 약간 샌디먼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4월 말 FOMC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화가 되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미국 반도체 보이콧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이 좀 상존이 되지만 이런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뭐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그 향방은 시장 방향성이 조금 베타가 커서 크게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그런 대세에 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중동 리스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불확실성과 불안감 여전합니다. 이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4월 말 FOMC 이전에는 어떤 그 방향성을 이제 확 잡아서 베팅하는 것은 사실 약간 도박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FOMC가 조금 이제 남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FOMC 직전까지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 조금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그 직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FOMC 이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기회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FOMC 이전 때문에 FOMC라는 어떤 그 경계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은 실적 좋지만은 뭐 상호 미디어, 뭐 메타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쪽에 대한 연간 실적 추이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의 실적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금융 섹터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우주 국방 섹터의 실적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한항국이지만 일단 미국 자체의 실적 어떤 그 컨셉은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지는 한 한국 증시 역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우수한 포트폴리오에 저희도 어느 정도 요거에 중간재를 납품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제 부상 가능성은 이제 금리 상승을 의미를 해서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지형에 좀 타격을 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부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주시장 등 어떤 이제 시장의 하락세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이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에서의 주시장의 어떤 비중 자체가 이제 3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리 지표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실적과는 연동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높아지는 실적 지표에 좀 주목하는 전략이 좀 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측면에서 오늘 많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이런 이 저평가 종목군들, 이 퀄리티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어떤 이 뭐 가이드라인은 이제 5월달에 나오고 이제 뭐 여소야대기는 하지만 입법사항인 어떤 그 밸류업 정책 층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기관하고 외인들의 어떤 지금 수급의 임팩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배당의 어떤 그 분리과세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평가 고배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에선 이 테슬라를 필두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미국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물가 지표도 공개됩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중동 갈등과 엔비디아 폭락으로 지난주 막판 크게 출렁인 미국 증시. 이번 주엔 이른바 서학개미의 투자가 많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장이 끝난 뒤엔 테슬라의 실적이 나옵니다. 예상보다 낮은 차량 인도량에 최근 인력 감축까지. 이딴 악재를 발표한 테슬라는 지난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개별 종목입니다. 실적과 함께 나올 앞으로 계획과 전망이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지가 지켜볼 부분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매출 222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49달러 수준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일반에 공개한 메타는 24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 들어 주가가 40% 가까이 상승한 메타는 엔비디아 주가 급락 이후 AI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재확인할 지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해외 주식 매수 매도가 일어난 마이크로소프트는 25일 실적을 발표하고 같은 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과 함께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빼놓지 말고 살펴볼 부분입니다. 증권가에선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인 전년비 2.7%대로 나온다면 물가와 통화정책 불안 심리도 잦아들어 국내외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안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창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과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두 개의 안을 가지고 4차례 토론을 열었는데 시민 대표단의 56%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로는 노후 빈곤율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노후의 최소 생활비는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소득 보장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의 적자 구조가 더 심각해져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만 59세인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80%가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제에 대해서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현 구조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4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 전체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임기 중에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쌓이는 부실 채권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 전체로 위험이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 부실 채권 NPL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NPL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NPL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는 채권인데 예를 들면 이제 풀어 설명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못하거나 또 어렵게 됐을 때 이렇게 된 부실 증서,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네. 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 부실 채권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늘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갚지 못하는 돈이 늘면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고 또 건전성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송충당금을 쌓긴 하지만 이 자금 조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해서 소비자 신뢰까지 영향을 줘서 수신이 줄고 다시 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금융권 위원 전이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게 최근 상황과 어느 정도 겹칩니다. 이 대표적인 예인 저축은행을 살펴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사업자 부실 채권이 늘었고 또 경기 침체로 부동산이 휘청거리자 PF 부실 채권이 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부실 채권이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과 비교해서 지금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네. 이 그런 중에 연체율도 당연히 늘었고 그런데 수신 잔액은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부실 채권은 어디에다 팔고 넘겨야 좀 정리가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안은 뭡니까? 2011년에 이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사태 때는 이제 캠코가 부실 채권을 모두 사서 이제 정리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급한 불은 껐는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은 기관이 대규모 부실을 떠안았다라는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는 매각 채널 다각화에 초점을 좀 맞춰주고 있는데 지난 1월에 당국 같은 경우에 부실 채권 매각처를 전문회사, NPL 전문회사까지 늘리는 등 규제 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이 법적 절차 등에 따른 높은 거래 비용, 또 부동산 가격 하락, 또 매각 가격의 어떤 기대치 차이, 또 늘어나는 물량, 이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이제 매번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나왔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 추가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까? 일단 당국은 압박을 좀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저축은행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또 개인 사업자 연체 채권 매각 현황을 또 살피고 또 여기서 자금 조달 계획까지 챙기는 등 연일 좀 업계를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근책도 있는데요. 토담대 완화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업계도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2차 PF 부실 채권 정리 펀드 조성에 이어서 2차, 3차 펀드를 만들어서 좀 위험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업계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으로 부실 채권을 인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국도 이 부분을 염두하고 있어서 매각처 다변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늘어난 매각처마저 부실 채권 인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기관이 나서서 인수를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는 소위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